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반우파 투쟁으로 많은 반대파를 숙청해 1인 독재 체계를 완성한 마오쩌둥은 손가락 하나로 중국 대륙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20년을 후퇴시킬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해버립니다. 대약진 운동. 쉽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산업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자 라는 건데, 목표는 15년 안에 영국을 넘어서는 거였죠. 우리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왜 못하냐? 영국 따라잡고 미국도 금방이다. 목표와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계획과 실행 방안이 유사과학, 느낌, 기분을 기반으로 시행된 게 문제였죠. 대약진 운동은 크게 농업 부분과 공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의 뻘짓 중 제일 유명한 것은 제4해 운동입니다. 마오쩌둥이 어느 농촌 마을에서 참새를 가리키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참새와 함께 모기, 파리, 쥐를 4대 해로움으로 지정하고 박멸하자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참새가 곡식을 먹기는 하죠. 그러나 애벌레나 곤충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 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마오 주석이 하신 말에 의심을 품거나 반박할 수 없었죠. 바로 시행됩니다. 근데 모기, 파리, 쥐는 잡는 것도 어렵고 잡아도 그리 티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참새만을 집중적으로 잡아버립니다. 하루 종일 나무 아래에서 꽹가리 징을 쳐서 참새가 쥐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탈진해서 떨어지면 그걸 잡는 방식으로요. 와, 근데 진짜 무식하다. 중국에서만 가능한 방법 같아. 이 방법으로 1958년 한 해에만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기 힘드니까 쥐, 파리, 참새를 길러서 할당량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은 굳이 이거 왜 해? 참새가 멸종되다시피 하자 참새의 먹잇감이었던 애벌레가 증가하고 또 메뚜기가 증가합니다. 바로 1959년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농업 집단화를 시행합니다. 마을 공용토지에서 농사 짓고 공영급식소에서 밥 같이 먹으라는 거죠. 개인 취사는 금지해서 소씨랑 식기기구 이런 거 다 뺏어갑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이죠. 또 아니 논에 별을 왜 듬성듬성 심어? 님들 바보야? 빽빽하게 심으면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생산량도 늘 거 아니야. 이러고 진짜 빈틈없이 별을 심어버려요. 이러면 벼가 잘 자라겠어요? 공업 부분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토, 법, 고, 로. 강철은 산업화의 쌀이죠. 그만큼 중공업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강철입니다. 이 철강 산업을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도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는 고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장인이었습니다. 요새도 철을 만드는 건 고급 인력들이 고급 생산시설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인구 많으니까 인구수로 밀어붙여 이래버립니다. 방법은 일단 마을마다 용광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당에서 지시가 내려오죠. 이만큼 할당량 내년까지 채워. 사람들은 동네에 굴러다니는 고철들을 이 마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쇳덩이를 만들고 꾸역꾸역 생산량을 맞춥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까지 농사보다 고철을 찾고 쇠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할당량을 못 맞추면 배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 일단 쇠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장이모 감독 공리주연의 인생이라는 영화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명작이니까 꼭 보세요. 중국 배경의 중국 배우, 중국 감독, 제작사도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개봉을 못한 신비한 영화입니다. 실제로 1958년 산업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55%나 증가합니다. 신이 난 마오는 되잖아, 왜 안 된다 그래? 내년에는 더 많이 더 잘하라 그래 라고 하고 할당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마다 조그마한 용광로에서도 철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다른 나라들은 바본가 봐. 뭐하러 돈 들여서 비싼 제철소를 만들어? 이거 실제로 마오쩌둥이 한 말입니다. 늘어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중에 솥, 문고리, 농기구, 멀쩡한 트랙터까지 뜯어서 녹여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쇠라고 다 똑같은 쇠가 아닙니다. 중공업에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데 쓰이는 강철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 함유량을 조절하는 섬세하고 매우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이걸 농민들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괜히 완성품 녹여서 저품질 쇳덩이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 이러한 저질철로 만든 물건들이 또 정상일 리가 없죠. 철도 레일에 금이 가고 뒤틀려서 아예 철도가 붕괴됩니다. 칼은 휘고 농기구는 부러지고 총은 격발불량, 제트기는 날지 못합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왜 쓰지 못하니? 참새 잡아서 메뚜기는 날뛰어 밥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배급은 안 나와. 벼는 빽빽히 심어놔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철 만들라고 해서 농사 지어야 할 농불들이 멀쩡한 삽이랑 트랙터 뜯어가지고 고철 만들어 철 녹일 때 필요한 불필요력을 벌목했는데 홍수나고. 진짜
이런 뻘짓거리로 이 기간 동안 최대 6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최대라고 말씀드린 거는 중국 입장에서 이게 창피하고 마오 주석의 치부를 들추는 거라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나마 조금 있는 기록도 숨겨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수치에 편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신비한 나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중국 농업과 공업은 아예 박살이 나버립니다. 1인 독재 체제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분명 상식이 있는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마오의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은 다 신비해져 버리니까 가만히 있거나 중국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1인의 독재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습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를 책임지고 주석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은 더 나아졌을까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화대혁명. 중국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대단한 국가입니다. 근데 왜 문화 콘텐츠는 없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지는 문화 대혁명 때문입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은 정권을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를 류사오치, 덩샤오핑, 펑더화이 같은 인물들이 차지하죠. 이들은 마오쩌둥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마오는 실패했다. 우리는 다르다. 특히 과거 6.25 전쟁 때 김일성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귀싸대기를 후려갈길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던 펑더화이가 이 비판에 앞장섰습니다. 이걸 본 마오쩌둥은 부들부들 저들을 없애고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명분과 이를 서포트해줄 지지 기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1965년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이 베이징에서 상영됩니다. 명나라 때 폭군 가정제가 해서라는 충신을 파직하는 내용이 담긴 연극인데 여기서 가정제가 마오쩌둥이고 해서가 펑더화이 이거 마오 까는 내용 아니냐 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마오가 뒤에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저원라이, 린바오 등이 가세합니다. 자, 명분이 생겼어요. 이 당시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보며 자라온 젊은 세대들은 중국과 공산주의, 관료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정부적, 반관료적 움직임을 보여요. 이 비판의 움직임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붙게 볼 리 없죠. 바로 탄압에 들어갑니다. 마오쩌둥은 이 학생들을 옹호합니다. 지지 기반이 필요한데 지금의 늙은 기득권층보다 젊고 가진 게 없는 학생들을 더 다루기 쉬웠을 겁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탄압받고 억압당하는 학생들이 마오쩌둥에게 충성맹세합니다. 이들이 바로 홍위병이 되고 마오쩌둥이 지지 기반이 됩니다. 1966년 7월 27일 홍위병 대표단은 사회와 정치를 바꾸자라며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 반, 유, 리 8월 5일 마오쩌둥은 답변으로 사령부를 포격하라 라는 대자보를 붙입니다. 바로 8월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대한 결정 16개항을 발표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오주의의 등장이죠. 현실이 힘들고 불만이 많으면 과격화되고 특정 인물과 사상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처럼요. 마오쩌둥은 잘못이 없다. 대약진 운동은 관료제와 기득권, 과거 문화의 잔재 때문이다. 이때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됩니다. 100만 명의 홍위병이 천안문 광장에 집결. 마오쩌둥은 홍위병 대표에게 완장을 채워주며 혁명은 파괴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된 홍위병들은 착취계급과 오래된 것을 파괴하자 라며 집단 광기에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경규 아저씨가 말씀하셨죠.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요. 홍위병 하니까 있어 보이지만 사실 10대 초중반에서 20대 초중반이에요. 중고생 그리고 대학생들 모여서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거죠. 홍위병들의 첫 번째 타겟은 교사와 교수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야? 선생님들을 왜 죽여? 자기보다 많이 배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다 때려잡습니다. 장이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 보면은 의사 교수는 홍위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청소하고 그 밑에서 공부했던 의대 1, 2학년생들이 진료를 봅니다. 의료 시스템이 당연히 붕괴되겠죠? 집에서 마오쩌둥 욕했다고 엄마를 고발해서 다음날 홍위병들에게 엄마가 맞아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서 시작되었던 이 광기는 지방으로 퍼지며 지방 고위 관료들도 다 잡아 죽입니다. 행정은 당연히 마비되죠. 마오 비판에 앞장섰던 펑더화이는 홍위병들에게 납치, 폭행 및 조리돌림을 당하다 사망합니다. 류사오치는 잡혀서 본문을 받다가 마오쩌둥에게 빌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당한 채 생을 마감하고 덩샤오핑은 죽기 직전까지 맞고 시골로 좌천되어서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홍위병들의 칼날은 지식인, 사업가들을 향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부르주아식 사치를 주장한다며 때려잡았고 맛집 식당에 가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며 죽이랑 만두만 팔게 했습니다. 아니 맛집 사장이 문제가 있어 진짜. 이때 최대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 자본가들은 홍콩, 소련 등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들이 사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것을 파괴한다라며 공자모, 만력제, 묘비도 방해하고 절, 사당은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부시고 다닙니다. 불교 경전 다 태워, 오래되어 보이는 책들로 다 태워, 유물들 다 박살내고 다니죠. 얼마나 많이 부수고 태웠는지 추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왜 없냐고? 문화대혁명 때 없어졌거나 타이완에 있어 라고 하면은 얼추 다 맞을 정도예요. 중국 유물은 중국 본토보다 타이완에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놈들이 빨간색은 혁명의 색인데 왜 멈추냐? 빨간색이 앞으로 직진이다. 빨간색을 직진신호로 하려고 합니다. 아휴 꼴값 진짜. 공안들도 이 홍위병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부수고 때리고 죽이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들끼리 파벌로 나누어 싸웁니다. 말이 파벌 싸움이지 총이랑 장갑차까지 개조해서 내전 수준으로까지 번집니다. 이쯤 되니 마오쩌둥도 홍위병들 컨트롤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은 이미 권력을 잡았는데 수백만 수천만의 폭력적인 홍위병들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혁명을 많이 이루었으니 이제는 농촌으로 가서 혁명을 이어가라 라며 홍위병들을 뿔뿔이 농촌으로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농촌으로 가서 집단 노동을 하며 현지 농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 역으로 억압을 받습니다. 여성 홍위병들은 더 험한 짓을 당하고요. 그리고 홍위병들이 뭉쳐있을 때나 힘이 있지 잘게 쪼개어지니 그냥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홍위병들에게 당한 사람이 이 힘이른 홍위병들에게 더 심한 보복을 가합니다. 이런 끔찍한 광기 어린 피바람은 마오가 죽은 1976년이 되어서야 종결됩니다. 홍위병이었던 아니었던 모두가 피해자인 폭력의 시대였죠. 이 10년은 중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일단 1966년 경제고물 6위였던 중국은 1976년 13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책을 보지 않고 마오쩌둥의 어록만 달달달 외우면서 시간을 보내오죠. 문맹률도 치솟습니다. 학력의 저하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모두가 다 멍청해진 시기였습니다. 부모, 형제조차 밀고 하던 시기였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지고 사회통합은 더더욱 멀어집니다. 4인방의 등장과 몰락 같은 정치적인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이리저리에서 실각되었던 병사협행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두 번의 병크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중국. 병사협행은 흥묘백묘론을 펼치며 일단 먹고 살자고 개혁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과연 중국은 괜찮아졌을까요? 중국 현대사 노답 사건 3 중 마지막 천안문 사태가 남아있습니다. 국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토, 인구수, GDP, 군사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하드파워, 문화, 컨텐츠,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소프트파워. 미국 하면 디즈니, 할리우드, 빌보드 차트 떠오르죠. 프랑스 하면 샹송 다 알아요. 레미제라블 정말 좋은 소설이죠. 장발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딸바보 부모님들의 로망인 발레도 있고요. 에펠탑도 생각나죠. 이런 게 소프트파워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하드파워 국가입니다. 인구나 영토, GDP 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소프트파워는요? 측정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노클리 2020 조사에서는 10위권에 없습니다. 포틀랜드 소프트파워 30 기준으로는 27위입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콘텐츠 있나요? 저는 삼국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국지도 대만이나 일본에서 수많은 판본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파생된 콘텐츠입니다. 삼국지 게임도 일본 코에이사에서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만들어내서 유통한 콘텐츠가 없어요. 문화대혁명 10년 시기 동안 물질적인 건 자기 손으로 불태웠고 정신적인 것들을 전달해준 사람은 다 죽였으니 당연히 없겠죠. 진시황 분서 갱유 이후 약 2000여 년간 쌓아온 거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자국 문화의 컴플렉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황비용, 연문 이런 영화 보면 맨날 중국 무술로 서양 머슬맨들 후드려 패서 이기고 다시는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영화 뿐이에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컨텐츠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즈니 만화를 보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니까요. 해리포터 소설을 보고 오징어 게임을 봅니다. BTS의 노래도 듣죠. 근데 중국은 글로벌 인기 콘텐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배가 너무 아프죠. 그러니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등 주변의 역사들을 지네 거라 우깁니다. 아니 지네 역사는 지네 손으로 딜리트키 눌러서 삭제해놓고선 그리고 뺏깁니다. 이거 영화 여기서 뺏기고 저거 에리 여기서 뺏기고 쇼미더머니 윤식당 예능 표절합니다. 아니 앵간치 뺏겨야지. 이건 너무 똑같잖아. 그리고 또 우기죠. 이거 원래 우리 거임. 김치 원래 중국 거, 한복 원래 중국 거, 땀 싸무는 것도 지들 거, 한글로 지네 거래요. 에휴.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건 폄훼해버립니다. BTS가 중국군을 무시했다고 욕해요. 아니 근데 너네 중공이잖아. 우리랑 적군이었는데 우리가 왜 너네를 신경 써? 진짜 가관은 미소년 보이그룹 금지. 진짜 저러면 BTS 더 좋아하겠다. 고마워요 시진핑. 소프트 파워는 당장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와 사상 그리고 문화를 기반으로 스며들어야 해요. 문화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옆에 초거대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문화 교류는 하되 잠식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죠. 이런 문화가 독특하고 재미있고 우수하니 다른 나라에서 좋아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고 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 은은하게 역사 왜곡을 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욕을 한참 먹고 조기종용한 조선구마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흐름을 막죠. 문화 대혁명 천안문 사태 때 정말로 중국을 사랑하고 옳게 가기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멋진 따거들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쉬샤오등 같은 따거들이 계시지만 사이버 홍위병들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정말 대국다운 우리의 멋진 이웃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덩샤오핑의 흥묘백면론으로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개혁에 돌입한 중국.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죠. 물가 상승률도 엄청났습니다. 마오쩌둥의 일당 독재 정치 때문에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이 실패했기에 경제개혁에 뒤이어 정치개혁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이 좋지 못하게 되자 중국 수뇌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정치개혁은 멈추게 되는데 중국 지식인층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다시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무료였던 대학 등록금이 유료화되고 물가가 치솟자 베이징 소재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1989년 4월 17일 학생들에게 우호적이며 개혁을 주장하였던 후야오방이 사망하고 그 추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시위는 점점 커지면서 독재 타도, 공산 타도를 표방합니다. 이러자 공안들이 제재를 가하죠. 이 사태를 보고 언론은 폭력적 반사회 시위라며 편파 보도를 냅니다. 더 나아가 4월 26일 이 시위를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내립니다. 이에 시위대는 분노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시위는 더 과격해지죠. 시위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내부 반란이다. 반부패 척결의 애국운동이다. 오토파인 리펑은 이 시위 배후에는 자본주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덩샤오핑은 이에 동의합니다. 내란 선동죄로 학생들 탄압을 시작. 이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 같은 일반 시민들도 가해합니다. 개혁파인 자오찌양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시위를 지지합니다. 무력 진압을 필사적으로 막죠. 5월 13일 시위대는 천안문 광장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근데 며칠 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 방문 예정이었어요. 공산 진영의 라이벌이자 투탑인 소련한테 이런 내부 혼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던 덩샤오핑 5월 18일 계엄령 선포를 예고합니다. 평양 방문 후 귀국한 자오찌양은 놀라 5월 19일 새벽 천안문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발 광장을 떠나주십시오. 이 모습을 본 보수파들은 분노합니다. 학생들을 살리고 싶었던 자오찌양은 5월 24일 실각하고 바로 5만여 명의 군인들이 베이징 시내로 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시민 저지에 막혀 천안문 근처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5월 30일 민주주의의 여신상을 세우고 시위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6월 3일 밤 무력 진압 명령이 떨어지고 천안문 광장을 향해 세 방향으로 군인들이 진군합니다. 군인들을 막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면서요. 심지어 가정집에도 발포합니다. 6월 4일 새벽까지 과격한 시위 진압이 이어지면서 천안문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시위대들은 해산합니다. 이 악몽의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기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59식 전차가 천안문 광장으로 입성합니다. 이때
이 탱크를 한 남자가 막아섭니다. 중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기록된 유명한 일화지만 결국 천안문 항쟁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학생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지지했던 자오찌양은 2005년 사망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이 끔찍한 반인권 반민주적 진압을 보며 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들은 중국의 사회에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공산당은 이 치부를 숨기고 지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민족주의, 애국주의, 흔히 말하는 중뽕 사상을 주입하여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옆에 5,000년 넘게 존재해 있으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뉴스와 기사로도 많이 언급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는 다른 중국과 공산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기사 내용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양반은 왜 끌려나가고 있고 앉아있는 양반은 왜 본체만 차일까요? 얼마 전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이 3연임으로 사실상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그동안 공산당은 7상8하, 즉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주요 공직에서 은퇴한다라는 암묵적 룰이 있었습니다. 70세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해 이러한 불문율도 깨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독재가 가능하며 또 유지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 파벌과 그 집권 역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지만 내부에는 크게 3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단이 모여서 만든 공청단, 마오쩌둥 시절부터 공산투쟁을 해오던 인물들의 후손이 모인 태자당, 상하이의 세력을 두고 성장한 상하이방이죠. 각 파벌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파벌이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중국 정치인들은 다 이 파벌 중 하나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강경 진압하면서 중국은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의 세력은 약화되었죠. 그래서 타겟책으로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고수해온 흑묘, 백묘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992년 1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개혁, 개방으로 발전된 광둥성과 상하이 등 남쪽의 상업 중심 도시들을 순방하며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시작했죠. 이때 떠오른 세력이 경제 중심지 상하이의 장쩌민입니다. 덩샤오핑은 다음 국가 주석으로 장쩌민을 지목합니다. 문화대혁명을 겪었던 덩샤오핑은 1인 독재 체제의 부작용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직을 5년씩 최대 2번으로 제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무위원 7명을 배치했죠. 그리고 각 파벌별 균형을 위해 다음 주석은 공청단에 후진타오로 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후진타오는 1989년 티베트 자치구의 독립운동을 재빠르게 진압해서 덩샤오핑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1939년 장쩌민은 상하이방의 기업 출신 인물들을 등용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10년간 주석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권 초중반까지는 덩샤오핑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반쪽짜리 권력이었죠. 그러나 능력을 중시하며 기업인 출신이 많았던 상하이방은 10년간 10%를 넘나 드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중국의 GDP를 약 3배 성장시켰습니다. 상하이는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이 시기부터 중국은 G2라 불리우죠. 그리고 2003년 국가주석직을 약속대로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지만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의 주석 자리는 넘겨주지 않으며 조선의 태종처럼 상황 정치를 이어갑니다. 세력이 확고하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진 태자당과 공청단에 비해 상하이방은 장쩌민 개인의 권력에 쉽게 좌우되어서 장쩌민이 주석 자리에서 내려오자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군사의 부주석을 상하이방으로 임명하고 상하이방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서야 군사의 주석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죠.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청단은 서로 협력하는 듯 보였으나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 17차 공산당 전체 당회의가 열렸습니다. 당회의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국가 주요 인물들의 인사가 발표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각 계파들은 자신의 세력 인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 그 중에서도 서열 6위가 중요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음번에 은퇴하는
하는 게 암묵적 합의여서 서열 6위가 차기 실권자가 되거든요. 후진타오는 자신의 후계자로 리커창을 밀었고 장점이는 천량위를 지지했습니다. 천량위는 상하이방답게 상하이시 시장 서기를 역임하며 상하이방의 핵심 멤버였고 리커창은 당시 유력한 차기 주석 후보였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10년 동안 미루어진 대학 입시가 처음 시행되어 궁극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입시를 뚫어내고 베이징 법대 77학번으로 입학한 천재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부터 공청단 서기를 맡으며 인지도를 쌓고 37세 장관, 44세의 도지사급에 오르는 엘리트였죠. 공천단은 리커창을 6위에 올리기 위해 천량위의 비리 스캔들을 터뜨리며 천량회를 낙마시킵니다. 리커창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 했던 상하이방은 자신들의 파벌에서 후보를 올리면 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상하이방과 공천단 둘 다 아닌 태자당에서 대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태자당의 최고 실권자는 보시라이였습니다. 상하이방인 저유융칸과도 긴밀한 관계여서 대타로 적합했으나 김칫국을 마시고 무리수를 두다 또 낙마하죠. 그래서 장점이는 자신과도 비교적 친하며 지방에서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 중앙에서의 세력이 약해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 151명 중 151위로 세력이 약하고 조용하며 야심이 없어 보이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가 시진핑이죠. 리커창은 무조건 맞겠다 라는 상하이방과 보시라의 낙마 이후 세력의 약화를 걱정하던 태자당 양쪽의 서포트를 받은 시진핑은 결국 정치국 상무위원 6위에 오르고 리커창이 7위가 되며 17차 당 회의는 마무리됩니다. 당시 시진핑은 후진타오 앞에서 보고도 하며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상하이방에게 일격을 맞은 공천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세력이 가장 크고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공천단은 5년 뒤 18차 당 회의를 기약하며 이를 바득바득 깔죠. 그리고 설레발로 한번 낙마했던 보시라이는 절치부심하며 민심을 다지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차기 주석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멍청하다고 무시하며 자신 주도의 태자당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던 시진핑에게 밀린 것이기에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이었던 충칭에서 임대사업, 기업유치 등 친서민적인 정책, 충칭 모델로 인기몰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부흥시키고 부패를 몰아낸다 라는 창홍타흑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중국의 사법 공안권을 쥐고 있던 저우융칸과 함께 1,500여 명의 부패 범죄자를 사법 처리하고 대중적 지지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보시라이의 부인인 국카라이가 비자금을 해외로 보내 은닉하려고 시도하다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시라이의 최측근인 왕리진이 강제로 입을 벌려 독극물을 투입했죠. 보시라이는 왕리진이 자신의 치부와 기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불안했고 좌천을 보내며 한쪽으로는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왕리진은 모든 자료를 들고 충칭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하죠. 사실 왕리진은 도청 전문가로 후진타오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도청해 오며 많은 극비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리진이 미국이나 공산당 중앙에 이러한 정보를 넘길까봐 두려웠던 보시라이와 저우융칸은 충칭 공안, 인민, 무장경찰을 동원해 미 영사관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백악관은 노발대발하며 이는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논란 당 중앙에서는 수천성 공안을 출동시켜 충칭 공안과 대치하죠. 결국 보시라이는 철수하며 왕리진은 베이징의 당 중앙으로 이송됩니다. 후진타오의 공청단은 회제를 내걸었습니다. 보시라이뿐 아니라 저유융칸 더 나아가서 상하이방을 공격할 구실을 잡은 공천단은 베이징에서 왕리진을 조사하며 모든 비리와 부정을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삼납과 비리로 사람들의 민심은 떠나갔죠. 청년과 밤 부패를 이야기하던 보시라이 내로남불 부패 행각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보시라이는 아버지가 창설했던 14 집단군을 방문합니다. 당서기가 이런 정치적 위기에 아버지와 연이 닿아 있는 군부대를 방문한다? 이건 인맥을 통한 군대 동원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는 보시라이가 제2의 문화 대혁명을 일으킬 놈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차기 유력 주석 후보에서 내로남불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이 보시라이의 처벌을 두고 당시 9명의 상무위원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공청단인 후진타오, 원자바오, 리커창, 허거창은 찬성을, 우방고, 자칭린, 리장충, 저유융칸 반대를 하죠. 4대4로 갈린 상황에서 당시 미국 방문 중이던 시진핑이 뒤늦게 전화로 찬성표를 던집니다. 모두가 놀랐죠. 같은 태자당으로 집안끼리도 가까웠고 평소에 보시라이를 형님하며 잘 따르던 시진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왕리진의 도청 파일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 시진핑은 보시라이를 보내버리기로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보시라이는 충칭 당 서기에서 해임되었고 본격적으로 후진타오는 상하이방을 털어대기 시작합니다. 반대표를 냈던 장점인의 신부기자 당 서열 4위였던 자칭린 9위 저유융캉을 부정축제와 비리의 혐의로 구속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시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죠. 너덜너덜해진 상하이방의 상황을 보며 18차 당 회의는 공청당의 압승으로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점인이 히든 카드를 꺼내며 전국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2012년 3월 18일 페라리 한 대가 베이징 시내 도로를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박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자체로는 종종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이지만 그 운전자는 후진타오 최측근인 비서실장 링지화의 아들이었고 동승자 2명은 전라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주행 중 성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죠. 이게 알려질 경우 각종 조롱과 조리돌림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링지화는 공안병력을 이용해 이 사고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치료를 받던 동승자 여성을 주사로 독살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 소식은 장점인과 상하이방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고 리커창이 주석 자리에 오르는 것이 싫었던 이들은 이 사건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아니 비서실장의 월급이 얼마길래 아들이 페라리를 몰고 다니느냐, 그리고 여자 2명과 주행 중에 음란행위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뇌물과 공권력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링지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링지화가 부정축제한 총 14조에 달하는 부동산과 각종 비자금의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후진타오는 링지화를 비서실장에서 내치며 링지화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라의 사건을 탈탈 털며 상하이방의 부정축제에 대해 공격하던 후진타오에게 이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후진타오의 입지는 급속도로 약해져갔죠. 결국 18차 당 회의에서 7명의 상무위원 중 공청단은 2명만 간신히 올랐고 리커창이 아닌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며 공청단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 시절부터 국가 주석은 물려주지만 군사위 주석은 바로 물려주지 않는 상황 정치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인과 상하이방이 공청단을 공격하고 공청단 세력이 축소되어 가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동기어준으로 시진핑이 국가 주석과 군사위 주석 자리를 둘 다 바로 넘겨버리는 후진타오. 총리에는 리커창을 올리기로 합니다. 시진핑은 넙죽 받으며 후진타오를 찍혀 세워줬습니다. 어부지리로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다 물려받았죠. 그동안 권력욕을 보이지 않으며 조용하게 사태를 관망하던 시진핑, 주석직에 오르자마자 반부패 투쟁을 시작합니다. 말이 반부패이지 사실상 정치적 숙청 작업이었죠. 이 숙청 작업의 하이라이트는 저유융캉이었습니다. 장점인의 신고기자 검경을 통솔했던 저유융캉,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겨 호랑이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었죠. 시진핑은 저유융캉을 수사하기 위해 장점인에게 부탁을 하며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인지 정면 대결을 할 것인지 대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선택은 정면 대결이었죠. 20여 년간 국가 주석과 상황 정치로 공산당과 인민군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인 때문에 시진핑은 장점인이 자신을 납치, 암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저유융캉과 상하이방의 입김이 강한 육군과 경찰이 아닌 공군 특수부대에 자신의 경호를 맡기며 자신에 대한 수비를 확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작. 저유융캉의 아들, 동생을 체포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350여 명을 추가로 구속조사하였습니다. 저유융캉은 석유방이라 불릴 정도로 석유업계와 끈끈한 정경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17조라는 엄청난 액수의 부정축제 비자금을 밝혀내며 저유융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호랑이의 이빨을 다 뽑아버린 시진핑의 칼날은 이제 장점인을 향했죠. 장점인 가족과 친척에 관련된 모든 것을 털어댔습니다. 표적 수사였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 거액의 돈을 해외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을 포착하죠. 천량이, 보시라이, 저유융캉까지 자신의 신복들이 다 숙청된 장점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관대하게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죠.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석직에 오른 2년 만에 권력 관계가 역전되었죠. 그리고 33개의 성급 행정부에 24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앉히며 시진핑은 자신의 세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공청단에 대한 숙청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숙청의 마지막 작업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끌려나간 모습이죠. 시진핑의 왼쪽에는 후진타오, 오른쪽에는 리커창이 앉아있었습니다.
공청당의 넘버 1, 2를 좌우에 두고 후진타오에게 꼽을 준 거죠. 처음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끌려 나가다시피 자리를 뜨는 후진타오. 공청당 몰란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가면서 시진핑에게 뭐라 말을 건네는데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아마 감히 네가 나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힘없이 앉아있는 리커창한테도 몇 마디 하고 쓸쓸히 끌려 나갑니다. 장쩌민의 죽음으로 힘이 없는 상하이방, 후진타오가 끌려나갈 정도로 쪼그라든 공청단,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는 것에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욕은 어마어마하기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2인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습가군이라는 자신의 세력으로 당을 장악한 시진핑, 푸틴처럼 장기 독재를 이어갈 심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과 국제사회가 흘러갈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